이 땅, 이 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민족의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민족인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일본의 동북공정과 독도 침탈로 민족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엔 다시 보는 우리 민족을 통해 올바른 민족주의는 무엇이며 우리 민족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이번 시간엔 저자와 책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다르마 칼리지 윤명철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회복하고 알리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동국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역사에 나갈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집필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주제가 됩니다마는 상생 출판사에서 나온 다시 보는 우리 민족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유라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현장 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장도 역임하고 계시던데요. 네.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는 동국대학교 내에 설립한 것이고요. 제가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민족의 발전 전략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활동해야 될 무대를 유라시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정치라든가 경제뿐만이 아니라 학자들, 특히 역사학자들도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대규모 국제학술회의 개최했고 작년에도 역시 여러 번의 회의와 함께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 강좌 그리고 최근에도 상생방송과 함께 일반인들을 위한 역사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교수님 연구가 우리 역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드는데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볼 책인 이 다시 보는 우리 민족. 이 책이 우선 어떤 책인지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책의 제목은 다시 보는 우리 민족이거든요. 우리 민족은 있어 왔고요. 우리 민족에 관한 해석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도 달라졌고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 역사나 우리 민족을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 한 사람 가운데 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우리가 민족이라든가 민족주의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서구의 민족주의와 우리 민족주의는 다른데 그래서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민족주의는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큰 틀 속에서 2부에 들어가면 우리 민족은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됐는가를 살펴봅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는 한반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양한 유라시아 전적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생성되는 과정을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민족성이라고 말하죠. 민족성이란 말 대신에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통념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면서 정말 우리 역사에 충실한 해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보았습니다. 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해 좀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예전에는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다문화 시대가 되면서 민족을 강조하는 것이 이런 화합을 저해한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와 세계화라든가 또는 단일 민족이라든가 다문화는 전혀 상반되는 거나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충실할 때 우리는 세계화를 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민족 문화에 충실할 때 그리고 다문화를 우리가 무리 없이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근에는 논리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문화와
단일 민족은 다른 것이다. 아니죠. 단일 민족은 우리 문화가 생성되는데 다양한 요인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다문화는 끊임없이 그 과정이 지금도 되풀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융화시키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즘 국제적으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족을 강조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민족주의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민족과 세계의 관계도 잘못되어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세계화라든가 문화의 개방성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주의를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오히려 세계화에는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단의 정체성에 충실한 사람은 남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주체적으로 세계화에 참여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세계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겁니다. 다만 그동안에 많은 지식인들이 민족주의라든가 국가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구의 산물로만 이해하고요. 서구의 관점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역사에 적용시키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신민족주의가 발흥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민족주의는 서구의 산물로서의 민족주의고요.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신민족주의는 미국이라든가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큰 세계의 틀 속에서 거기에 비판하거나 저항하면서 새로운 것을 신민족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민족주의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같이 정체성이라든가 또는 방어적 측면에서 민족주의도 있지만 중국이라든가 일본처럼 오히려 더 자기 집단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민족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현상들을 최근에는 신민족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는 신민족주의로 무장한 세계 최고 강대국들이 충돌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네. 책에서 교수님께서는 갈등의 원인 중에서 중국이 신중화 제국주의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이 가장 심각하다고 네. 하셨는데요. 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북공정은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중국의 북경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북지방, 즉 만주지방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인데요. 그 역사적인 해석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중국적인 재해석이고요. 중국 정부의 국가발전 정책과 맞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속성과 함께 최근에 중국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다분히 제국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비단 동북공정뿐만이 아니라 티베트를 대상한 서남공정도 있고요. 위구르족을 대상한 서북공정도 있고 몽골도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해양강국론을 주장하면서 해양공정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역할을 볼 때 동북공정은 단순한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중국의 국가발전 정책, 즉 신중화제국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방책 일환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역사에 대한 재해석이 있는데요. 만주지방에서 일어난 역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원조선의 출발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구려라든가 발해도 만주를 무대로 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중국 정부는 만주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중국식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북공정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 신중화 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의 생존에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한데요. 네. 그런데 책에서 동북공정의 모델이 일본에 있다고도 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동북공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국가발전 정책, 두 번째는 역사적인 해석 내지는 왜곡이거든요. 이런 과정은 늘 그렇듯이 우리와 중국 사이에서 우리와 일본 사이에서 있었는데 아마 최초의 모습은 중국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이 역사책을 쓸 때 늘 중국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는 변방했고 우리는 그들보다 못났고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이 다시 등장하죠. 일본이 역사 왜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예를 들게 되면은 조선사 편수회 등등 일종의 국가 조직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시 중국이 본받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처음에는 중국이 우리 역사를 왜곡했고요. 그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일본은 더 일본식으로 역사를 왜곡했고 그 왜곡된 일본의 역사 해석을 중국은 다시 받아서 더 복합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동북공정은 일본의 역사 왜곡 작업과 맥이 닿는다고 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했다 하더라도 네. 문제는 여기에 동조해서 우리 스스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중화문화권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나라 지식인들이라든가 역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돼버렸고요. 특히 일제시대 때 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일본에서 식민지화 되기 이전에도 우리는 근대사학이 있었습니다. 전통사학에서 근대사학으로 넘어갔는데 근대사학에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를테면 계몽사학자들, 자강사학자들,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역사 연구를 주체적으로 한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일본이 추진했던 근대 역사학 방법론이라든가 또는 그 체제 속에 들어갔던 분들이 본이든 아니든 간에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조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그 당시에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중국과 일본은 역사 왜곡을 하면서까지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학계 일부에서는 민족주의 해체론까지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민족, 우리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생명학이고요. 한 집단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탈민족주의 또는 국사해체론은 서구 중심의 세계화라든가 아니면은 일부 민족 중심의 탈민족주의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세계화를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우리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면서 세계화에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진입해 들어가야 됩니다. 국사해체론의 문제가 있는데요. 국사해체론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은 중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이 한국사를 정식으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풍토였었는데 오히려 우린 이럴수록 한국사를 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민족이나 민족주의란 개념이 근대의 서양에 의해 정립됐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민족이라는 개념은 근대 이후에 형성됐다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민족이라는 단어 자체는 서구의 네이션을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민족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은 일본인들인데요. 민 플러스 적이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민족이라든가 국사라든가 국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논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민족이라는 단어와 개념은 비로 왔지만 그 이전에도 우리는 민족에 해당하는 실체는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접근하는 태도는 다분히 잘못됐고 매우 관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과 역사에 대한 인식이 대폭 수정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교수님께서 규정하시는 민족에 대한 개념이 기존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서구적 의미의 민족 개념은 단순하게 혈연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렇게 되면 살고 있는 지연의 공동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 경험의 공동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혈연 그랬을 경우에도 과거에는 혈연이라는 용어를 썼지만은 지금은 혈연 대신에 혈연도 있고 그다음에 몸의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 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인식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물학적 요소로 포괄하고요. 그다음에 언어라고 그랬었는데 인간은 언어 이전에도 온갖 기호를 사용했고요. 지금도 다른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흔히 민족 형성 또는 민족주의 그 구성 요소 그랬을 경우에 언어와 함께 문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문자라는 것은 문자를 만들고 장악한 사람들의 역사에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문자를 꼭 필요로 하지 않거나 문자를 만들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민족 구성의 요소 중에서 언어라든가 문자와 함께 기호란 용어를 써서 그들이 표현했던 모든 것 또는 매개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분석하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공간의 문제인데 대체적으로 공간 그러게 되면 서구인들 같은 건 중세 봉건 시대의 장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고 확대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봉건 체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사 공동체에는 다양한 자연환경이 섞여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저희는 공간 규정을 달려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활동 범위도 넓고 그다음에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그만 공간 속에서 집약된 것은 아니지만 넓은 범위에서 느슨한 의미의 공동체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제가 공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역사적 경험의 문제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역사 속에서의 역사적 경험과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아주 일찍부터 예를 들면 중국 세력
아니면 북방 세력 그리고 우리와의 직접 차별적 지표가 분명했고 또 심지어는 전쟁도 벌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게 되면 우리와 일본 열도 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에서 보는 그런 의미의 역사적 경험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늘 자각했고 우리가 하나였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왔던 겁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유리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민족은 바로 이렇게 성성이 된 겁니다. 기존엔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을 한반도에만 국한시켜서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광대한 대륙을 누볐던 우리 조상들이 그려지면서 좁았던 시야가 확 터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반도사관에 젖어 있는데요. 반도사관 그러면 일본인들이 만든 식민사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미 고려 이후부터 우리 민족은 항상 반도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적어도 고려 이전에는 남북국 시대 때의 발해 그리고 삼국 시대 때의 고구려 그리고 부여 이전의 조선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조선은 단군조선 또는 원조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들의 활동 무대는 현재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주된 무대는 한반도 북부와 남만주 일대를 하면서 만주 일대가 전체가 우리의 활동 영역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도사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민족의 구성원들이 활동한 영역은 현재 한반도 전체, 그다음에 만주 일대 전체, 그리고 나아가서는 일부 지역과 함께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은 일본이란 나라는 670년에 처음으로 일본국이 성립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외국이란 명칭을 썼지만 주로 한반도 내에서 건너간 백제계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가야계 세력들이 주체가 돼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7세기 중반까지라면 적어도 체계적 이론 속에서 본다면은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 아니면 우리 동방문명권 아니면 고조선 문화권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 만주 일대와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일부 그리고 넓은 바다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네, 아까 민족의 구성 요소로 생물학적인 문제와 공간적인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어떤 것이 있나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체성이거든요. 한 집단에 가지고 있는 자의식,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이런 것들에 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민족의 구성원들은 일찍부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했다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글자가 나오기 전에는 언어를 통해서 아니면 제사 의례를 통해서 민간 신앙을 통해서 쭉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중국 측에서 우리 민족에 관해서 기술할 때는 중국과는 차별되면서 우리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정체성과 자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집단 아니면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그 집단의 기원에 관한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교적 일찍부터 집단의 정체성에 충실한 것이었었죠. 그리고 집단의 정체성에 충실하다 보니까 워낙 자의식이 강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천재의 아들이라든가 천손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사용했고요. 중국 측에서도 예를 들면 고구려를 평가할 때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방자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민족에 대한 정체성 그중에서도 자의식이 매우 강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들이죠. 네, 윤명철 교수님을 모시고 다시 보는 우리 민족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민족에 관해서 잘 몰랐고요. 그리고 민족주의의 기능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민족주의와 민족주의라는 것은 꼭 서구의 전유물만은 아니고 비록 용어는 빌어왔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우리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비롯한 기호의 문제들, 그다음에 혈연을 비롯한 생물학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모든 공간을 재해석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일찍부터 역사적인 공동체였었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라는 정체성과 자의식을 아주 일찍부터 갖고 왔고 그것을 상대방에 의해서 훼손당하거나 억압당했을 때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역사를 지탱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생성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의 민족이라고 부르는 소위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보는 우리 민족 일부 함께 하셨는데요. 동북아에서는 지금 세계 열강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과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민족 문화와 역사, 종교를 바르게 알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가야겠습니다. 2부에선 한민족의 근원과 정체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